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은 거대한 강물처럼 수많은 인파를 쉴 새 없이 토해내고 있었다. 각기 다른 언어, 다른 사연, 다른 목적지를 가진 얼굴들이 한데 뒤섞여 거대한 소음을 만들어냈다. 세관 검색대 너머 마약탐직 연팀 소속 강지욱 주무관은 이 모든 혼돈 속에서 섬처럼 고요했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인파를 꿰뚫으며 움직였다. 그의 옆에는 파트너인 벨지안 말리누아. 에이스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완벽한 자세로 서 있었다. 강지욱과 에이스는 세관 최고의 콤비였다. 지욱의 예리한 직관과 에이스의 경이로운 후각이 결합되었을 때 그들이 놓치는 불법 물품은 거의 없었다. 오늘도 이미 2건의 마약 밀수를 적발한 뒤였다. 지욱은 에이스의 목을 가볍게 두드려주며 잠시 숨을 고르게 했다. 그때였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막짐을 찾은 승객들 사이로 에이스가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다. 녀석의 코가 미세하게 벌름거렸고 귀는 소리의 근원지를 찾으려는 듯 쫑긋 섰다. 녀석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차수연, 그녀는 인파 속에서도 단연 눈에 띄었다. 값비싼 트렌치코트에 흐트러짐 없는 단발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차갑도록 지적인 아름다움을 자아냈지만 어딘지 모르게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는 고급 유모차를 밀고 있었는데 그 유모차를 쥔 손등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마치 구명줄이라도 잡은 것처럼 필사적인 힘이 들어가 있었다. 에이스의 몸이 서서히 낮아졌다. 공격 직전의 맹수처럼 목 뒤에 털이 곤두섰고 목 깊은 곳에서부터 낮고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이 새어나왔다. 아이스, 진정해. 지욱은 나지막이 명령하며 목줄을 단단히 잡았다. 보통 마약이나 폭발물에 반응할 때와는 달랐다. 이것은 단순한 탐지 신호가 아니었다. 지독한 위험, 혹은 극도의 위협에 대한 본능적인 경고였다. 지욱의 시선이 여자와 유모차로 향했다. 유모차 안에는 담요에 덮인 아기가 자는 듯 보였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아기를 태운 것 치고는 여자의 걸음걸이가 너무나 뻣뻣하고 부자연스러웠다. 그녀는 에이스의 시선을 느꼈는지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지며 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에이스가 폭발적으로 짖기 시작했다. 공항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듯한 날카롭고 절박한 외침이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차수현의 얼굴은 이제 하얀 것을 넘어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거의 뛰다시피 유모차를 밀며 출구를 향해 돌진했다. 안 돼, 아이스. 지욱이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에이스는 주인의 통제를 벗어나 번개처럼 뛰쳐나갔다. 목표는 단 하나, 도망치는 여자의 유모차였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에이스는 망설임 없이 유모차를 향해 몸을 날렸다. 쾅! 거대한 충격과 함께 유모차가 옆으로 나동그라졌다. 담요에 쌓여있던 것은 아기가 아니었다. 무게를 맞추기 위한 모래주머니와 인형일 뿐이었다. 그리고 유모차 바닥 비밀스럽게 개조된 공간에서 무언가 굴러나왔다. 그것은 은회색 금속으로 만들어진 보온병만한 크기의 원통형 컨테이너였다. 표면에는 미세한 성에가 서려 있어 내용물이 극좋은 상태임을 짐작케 했다. 컨테이너가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 그 위에 있던 작은 디지털 화면이 섬광처럼 켜졌다. 날카로운 경고음과 함께 붉은색의 생물학적 위험 경고 비아요 하자알디 마크가 화면 가득 떠올랐다. 그리고 그 아래 숫자가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99, 98, 97. 벅단이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그 한마디는 공포의 전염병이 되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엎어지고
출구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다. 훈련받은 공항 보안 요원들조차 그 섬뜩한 컨테이너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전원 대피 코드레드 생화학 폭탄 의심, 보안팀장의 외침과 함께 그들마저 사람들을 대피시키며 황급히 뒤로 물러나 방어선을 구축했다. 그들이 도망치는 모습은 공포 그 자체를 증명하는 듯했다. 평화롭던 입국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그 거대한 혼돈의 중심에 차수현이 서 있었다. 아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닥에 굴러다니는 컨테이너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시작도 해보기 전에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갔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 대신 검고 깊은 절망이 흘러내렸다. 움직이지 마 손들어. 순식간에 무장한 공항경찰 특공대가 그녀를 둘러쌌다. 수십 개의 총구가 그녀를 향했다. 강지욱은 에이스를 겨우 진정시키고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컨테이너를 향한 경계심과 함께 무너진 채 무릎 꿇는 여자를 향한 깊은 의문이 담겨 있었다. 저 여자는 단순한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그녀의 절망은 너무나도 진짜였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오는 가운데 차수연은 천천히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렸다. 그녀의 마지막 희망. 그녀의 모든 것이었던 계획이 산산조각 난 채 차가운 공항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공항의 혼란은 군과 경찰의 신속한 통제로 정리되었지만 보이지 않는 공포는 더욱 짙게 퍼져나갔다. 방사능 물질이나 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 바로 미지의 바이러스였다. 최첨단 방호복을 입은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 요원들이 조심스럽게 컨테이너에 접근했다. 카운트다운은 멈춰 있었지만 붉은 경고등은 여전히 섬뜩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폭발물 반응 없음. 하지만 내부 온도 제어 시스템이 충격으로 손상된 상태. 내용물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 팀장의 보고는 통신망을 통해 지하벙커의 지휘본부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었다. 이동식 차폐 격리시설이 동원되었다. 로봇팔이 조심스럽게 컨테이너를 집어들어 특수 격리함으로 옮겼다. 현장에서 실시된 간이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바이러스와도 일치하지 않는 인위적으로 유전자가 변형된 흔적이 있는 신종 바이러스. 치사율과 감염 경로는 미지수.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였다. 사건은 즉시 국가정보원 대테러센터로 이관되었다. 국정원 지하 7층 창문 하나 없는 차가운 취조실. 차수연은 금속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다. 값비싼 트렌치코트는 벗겨지고 몸에 맞지 않는 수감복이 그녀의 위태로운 어깨를 더욱 왜소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굳게 입을 다문 채 눈앞에 두 남자를 응시했다. 한 명은 억센 인상의 최 팀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분석가처럼 보이는 젊은 박 요원이었다. 차수연 씨, 서울대 생화학과 최연소 박사학위, 노벨상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천재 과학자. 그런 분이 어쩌다 테러리스트의 장난감을 배달하는 신세가 됐을까? 최 팀장이 비아냥거리듯 서류를 테이블 위로 던지며 말했다. 수현은 마른 입술을 한번 죽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대한민국 심장부에 생화학 폭탄을 들고 온 사람이 피해자라고. 일주일 전 제 남편이 납치됐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했던 시나리오를 꺼내놓았다. 눈동자는 공포로 흔들렸고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완벽한 피해자의 연기였다. 그녀는 괴한들에게 걸려온 전화, 남편의 비명소리, 그리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남편을 죽이겠다는 협박에 대해 증언했다. 그들의 요구는 단 하나. 해외에서 특정 물건을 받아
한국으로 들여오는 것이었다. 상자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그녀는 절박하게 호소했다. 그놈들 인상착의는 목소리는 단서가 될 만한 건 뭐든 말해. 변조된 목소리였고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제발 제 남편을 구해주세요. 그녀는 테이블 위로 쓰러지듯 엎드려 흐느꼈다. 한편 취조실 옆에 어두운 관찰실. 강지욱은 일방통행 거울을 통해 그녀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사건의 최초 발견자이자 탐지견 핸들러로서 그의 관찰 소견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이었다. 그의 발치에는 에이스가 셔츠 한 장처럼 조용히 엎드려 있었다. 지욱은 미간을 찌푸렸다. 차수현의 이야기는 표면적으로는 말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오랜 경험이 만들어낸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너무 깔끔했다. 진짜 극도의 공포를 겪은 피해자는 증언에 두서가 없고 감정 기복이 심하며 종종 세부 사항을 혼동한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마치 잘 짜인 각본을 읊는 것처럼 논리정연했다. 공포는 진짜였지만 그 공포의 근원이 그녀가 말하는 남편의 납치가 아닌 다른 무언가에서 비롯된 느낌이었다. 그때 지욱은 발치에 누운 에이스의 기묘한 행동을 알아차렸다. 에이스는 모니터 속에 차수현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녀석의 눈빛에는 조금의 저기도 없었다. 오히려 꼬리가 아주 느리고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작게 한번 흔들렸다. 지욱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에이스는 범죄자나 위협적인 인물 앞에서 절대 저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저것은 경계 해제 신호이자 미약한 형태의 친밀감 표시였다. 마치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듯한, 공항에서 그토록 맹렬하게 지저대던 녀석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반응이었다. 에이스는 차수연이라는 인간의 겉모습이 아닌 그녀의 본질 혹은 그녀가 품고 있는 깊은 고뇌를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일까?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야. 취조실에서 최 팀장이 테이블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당신 같은 거물급 과학자가 연루된 사건이야. 일개 범죄 조직의 소행일 리가 없어. 국가반역죄로 평생 썩고 싶어. 차수연은 움찔했지만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젖은 눈동자는 공포와 함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비밀을 지켜내겠다는 독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관찰실의 강지욱은 더 이상 보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국정원 요원들은 그녀를 최고 등급의 테러 용의자로 단정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직감과 그의 가장 믿음직한 파트너인 에이스의 기묘한 반응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저 여자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악의가 아닌 필사적인 슬픔에 가깝다. 지욱은 조용히 관찰실을 나왔다. 공식적인 수사 라인과는 별개로 자신이 직접 알아봐야 할 것이 생겼다. 그는 복도를 걸으며 에이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스, 네가 본 건 뭐냐? 대체 저 여자한테서 뭘 느낀 거지? 에이스는 대답 대신 주인의 손을 한번 핥았다. 그 눈빛은 여전히 깊고 고요했다. 거대한 음모의 첫 번째 실마리는 인간의 논리가 아닌 한 마리 충견의 본능에서부터 풀려나오고 있었다. 서울 시내의 불빛이 닿지 않는 경기도의 한적한 산속,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최첨단 연구시설. 윤태주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인천공항을 마비시킨 생화학 테러 미수 사건. TV 화면 속 차수연의 굳은 얼굴이 클로즈업되었다. 그의 입계는 분노나 초조함 대신 차갑고 비틀린 미소가 걸려 있었다. 체스의 판이 한번 뒤엎어졌을 뿐 게임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실패는 그에게 새로운 변수를 계산할 기회를 줄 뿐이었다. 예상보다 시끄러워졌군.
그는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혼잣말을 했다. 그의 등 뒤로 그림자처럼 서 있던 비서가 조용히 보고했다. 국정원에서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다테러 센터 지하시설에 구금 중입니다. 그녀는 입을 열었나? 아직입니다. 저희가 미리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피해자 역할을 수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똑똑한 여자지. 그러니 쓸모가 있는 것이고, 윤태주는 발걸음을 옮겨 연구실 안쪽의 다른 모니터 앞으로 갔다. 화면에는 깨끗한 방 안, 작은 침대에서 인형을 끌어안고 잠든 여자아이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차수연의 딸 혜은이었다. 윤태준의 시선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아이는 그에게 가장 확실한 담보물이자 차수연이라는 천재를 조종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일 뿐이었다. 그는 내부 통신망을 통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국정원 내부에 심어둔 자신의 보험이었다. 나다. 자산이 정부 수중에 들어갔다.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지켜봐. 내가 신호를 주면 회수를 준비하도록. 그리고 주변의 불필요한 잡음들은 깨끗하게 정리해. 수화기 너머로. 알겠습니다, 박사님. 하는 대답이 들려왔다. 윤태주는 통화를 끊고 다시 혜은이가 잠든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그의 계획은 이제 2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차수연은 바이러스와 함께 회수되어야만 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든 지식이야말로 이 바이러스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열쇠였으니까. 같은 시각 국정원 지하시설. 차수연은 좁은 독방 안에서 벽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다. 머릿속은 복잡한 수식과 경우의 수로 가득 차 있었다.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자신은 결국 거짓말을 한 테러리스트로 기소되거나 혹은 윤태준에게 정리당할 것이다. 어느 쪽이든 딸에게 돌아갈 수는 없었다. 무언가 해야만 했다. 외부와 접촉할 방법. 자신의 상황이 단순한 테러가 아님을 알릴 아주 작은 단서라도 남겨야 했다. 그녀는 간수를 불렀다. 너무 피곤해서 따뜻한 커피 한 잔만 마실 수 있을까요? 지쳐 보이는 여성 과학자의 모습에 간수는 별 의심 없이 종이컵에 담긴 인스턴트 커피를 건네주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받아들었다. 이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였다. 취조실로 다시 불려가던 길. 복도를 지나는 짧은 순간 그녀는 간수가 잠시 한눈을 파는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커피에 섞인 설탕물을 손가락에 살짝 묻혔다. 그리고 함께 받은 냅킨 위에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기호들을 빠르게 그려나갔다. 그것은 복잡한 단백질의 구조식. 그녀가 만든 바이러스의 외피를 구성하는 핵심 아미노산 서열의 일부였다. 그리고 그 구조식의 끝에 그녀는 오직 한 사람, 윤태준만이 알아볼 수 있는 작은 표식을 남겼다. 과거 두 사람이 함께 연구할 때 쓰던 비밀 서명이었다. 이것은 이중의 메시지였다. 외부의 누군가가 발견한다면 이 사건의 배후에 고도의 생명공학 기술이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윤태준의 손에 들어간다면 이것은 나는 아직 당신의 계획을 망가뜨릴 카드를 쥐고 있다 하는 경고가 될 터였다. 그녀는 복도 모퉁이를 돌며 손에 쥔 냅킨을 마치 실수인 것처럼 바닥에 떨어뜨렸다. 냅킨은 구겨진 채 복도 구석의 쓰레기통 옆으로 굴러갔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망망대해에 던져진 유리병 속의 편지. 누군가 발견해주기만을 바라는 처절한 도박이었다. 강지욱은 그날 이후 잠을 설쳤다. 차수연의 겁에 질린 눈빛과 그녀 앞에서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던 에이스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상부에서는 이미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명령이 내려왔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국정원 내부 CCTV 영상을 열람하기 시작했다.
공항에서의 모습부터 취조실과 복도를 오가는 모든 장면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다. 그는 무언가 아주 작은 불일치, 남들이 놓친 사소한 단서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발견했다. 복도를 지나던 차수연이 무언가를 떨어뜨리는 장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그냥 지나칠 법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수십 번을 돌려본 지욱의 눈에는 그것이 의도된 행동이라는 것이 보였다. 그녀가 냅킨을 떨어뜨리기 직전 아주 찰나의 순간 복도 끝에 CCTV를 쳐다보았던 것이다. 지욱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해당 장소로 달려갔다. 청소부가 수거하기 직전 그는 쓰레기통 옆에 구겨져 있는 냅킨을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냅킨을 펼쳤다. 안에는 갈색 커피 자국으로 그려진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림이 있었다. 문과생인 그가 보기에는 그저 낙서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알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차수현이 던진 메시지라는 것을. 이것이 에이스가 그토록 이상하게 굴었던 이유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는 냅킨을 소중하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세관 직원이 아니었다. 그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거대한 음모의 한복판에 스스로 발을 들여놓았다. 그리고 손에 쥔 이 작은 종이 조각이 진실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가 될 것이라 직감했다. 강지욱은 며칠째 냅킨에 그려진 의문의 구조식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낙서가 아님은 분명했지만 그 의미를 해독할 능력은 그에게 없었다. 그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공식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위험을 감수하기로. 그는 대학 시절부터 절친했던, 지금은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친구에게 몰래 연락했다. 늦은 밤 인적 없는 연구실에서 친구는 냅킨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우가, 너 대체 어디서 이런 걸 손에 넣은 거야? 무슨 의미인데? 이미 이건 악마의 설계도나 마찬가지야. 내가 본 어떤 바이러스 구조보다 정교하고 치명적이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생물학 무기라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 친구는 확대경으로 구조식을 살피며 설명했다. 여기 이 단백질 접힘 구조에 의도적인 결함이 있어. 마치 설계자가 일부러 남겨둔 뒷문 같아. 특정 화합물에 반응하면 구조 전체가 붕괴되도록 설계됐어. 자폭 스위치 같은 거지. 그리고 이 서명 방식, 이건 틀림없어. 차수현 박사 스타일이야. 학계에선 전설 같은 존재거든. 친구의 말은 지욱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차수현이 직접 만든 생물학 무기. 그리고 스스로 그 약점을 표시해둔 것이다. 그녀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무언가 다른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는 것이 확실했다. 지우가 이 일에서 당장 손떼 이런 수준의 기술에 엮였다는 건 상대가 평범한 조직이 아니란 뜻이야. 국가 혹은 그 이상의 존재일 수도 있어. 친구의 경고를 뒤로하고 연구실을 나오며 지욱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그의 예감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국정원 내부, 그가 예전에 도와준 적이 있던 정보과 하급 직원이었다. 주무관님,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차수현 박사를 오늘 밤 갑자기 다른 시설로 이송한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보안 강화라는데 절차가 너무 서둘러서 함정이다. 지욱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들이 차수현을 정리하려는 것이다. 그날 밤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도로, 검은색 호송 차량이 어둠을 가르며 달리고 있었다. 차 안에서 차수현은 창밖의 풍경을 무감각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가 자신의 마지막 길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윤태주는 자신을 살려둘 리 없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따라오던 대형 트럭 한 대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호송 차량의 앞을 가로막았다. 끼익! 굉음과 함께 호송 차량이 급정거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 NIS 요원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차에서 내렸다. 어떤 새끼야, 그들이 트럭 운전사와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차량의 뒷문이 거칠게 열렸다. 강지욱이었다. 그의 옆에는 에이스가 맹수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차수연 씨, 살고 싶으면 지금 나와요. 수연은 잠시 망설였다. 이 남자를 믿어도 되는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가 채서 뛰어내리는 순간 상황을 파악한 요원들이 총을 꺼내 들었다. 꼼짝 마, 강지욱. 너 미쳤어. 미친 건 너희들이다. 지욱은 수연의 팔을 잡아끌며 미리 세워둔 자신의 차를 향해 달렸다. 에이스가 그들의 뒤를 막아서며 요원들을 향해 맹렬하게 지저댔다. 그 기세에 요원들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두 사람은 간신히 차에 올라탈 수 있었다. 총성이 밤 공기를 갈랐지만 지욱의 차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지욱이 예전 사건들을 조사할 때 사용하던 오래된 오피스텔, 단지 내의 비밀 안가였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배신감과 의심,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이제 말해줄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지욱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내가 왜 내 직장과 명예, 내 인생 전부를 걸고 당신을 구했는지 그 이유를 말해달란 말입니다. 수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딸의 존재를 밝히는 순간 혜은이가 더 큰 위험에 처할까 두려웠다. 그녀의 침묵에 지욱은 분노했다. 공항에서는 남편이라더니 당신 정체가 뭐야? 대체 뭘 숨기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수연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는 듯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때였다. 지욱의 옆에 앉아있던 에이스가 조용히 일어났다. 그리고는 수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무릎에 자신의 머리를 가만히 기댔다. 낑낑거리는 낮은 소리는 마치 그녀를 위로하는 것만 같았다. 에이스의 행동에 지욱의 분노는 눈 녹듯 사라졌다. 그는 개만도 못한 자신의 모습에 헛웃음을 쳤다. 그는 한숨을 쉬며 벽에 기댔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말 못하겠다면 억지로 묻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하지만 우린 이제 한 배를 탔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서로를 믿는 척이라도 해야 할 겁니다. 차수현은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강지욱을 제대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어떤 연대감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도망자들과 그들을 연결하는 충성스러운 한 마리 개의 위태로운 동맹이 시작되었다. 안가의 공기는 며칠째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TV 뉴스에서는 연일 차수현과 강지욱의 얼굴을 내보내며 그들을 1급 수배자로 보도했다. 국정원과 경찰의 포위망은 시시각각 좁혀오고 있었다. 이대로는 시간 문제였다. 지욱은 마침내 결심한 듯 TV를 껐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다. 그는 차수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차수현 씨, 더는 이렇게 숨어만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말한 가족, 공항에서는 남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당신 딸, 혜은이죠. 하윤, 그 이름이 지욱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수연이 간신히 쌓아 올렸던 이성의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당신이 혜은이를 어떻게 당신 연구실 사진에서 봤습니다. 책상 위에 있던 아이 사진, 그리고 공항에서 당신이 유모차를 쥐고 있던 그 절박한 눈빛,
그건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의 눈이 아니었어.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을 잃을 위기에 처한 어미의 눈이었지. 지욱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수연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봇물 터지듯 터져나온 울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이 마침내 열리기 시작했다. 윤태준, 그 악마가 모든 걸 앗아갔어요. 내 연구, 내 명예, 내 인생, 그리고 내 딸까지. 수연의 떨리는 목소리를 따라 시간은 수년 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다. 과거, 화면 속의 차수연은 젊고 희망에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총명하고 열정적인 동료 과학자 윤태준이 늘 함께였다. 그들은 학계가 주목하는 최고의 파트너였다. 하지만 수연의 연구는 명예나 돈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하나뿐인 딸, 혜운이는 태어날 때부터 희귀 유전 질환을 앓고 있었다.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가는 딸을 살리는 것.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목표였다. 엄마, 나 언제쯤 친구들이랑 뛰어놀 수 있어? 어린 혜운의 물음에 수연은 가슴이 미어졌지만 웃으며 답했다. 그럼 우리 딸, 엄마가 꼭 낫게 해줄게. 세상에서 제일 강한 아이로 만들어줄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다. 그녀는 손상된 유전자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혁신적인 유전자 편집 기술, 프로메테스 벡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인류의 역사를 바꿀 위대한 발견이었다. 수연아, 네가 해냈어. 네가 신의 영역에 도달한 거야. 윤태준은 그녀를 끌어안고 함께 기뻐했다. 하지만 그의 눈 깊은 곳, 수연이 미처 보지 못했던 그곳에서는 존경이 아닌 지독한 질투와 탐욕이 번뜩이고 있었다. 수연이 학회에 연구 결과를 발표하려 했을 때 윤태준이 그녀를 막아섰다. 이 기술은 너무 위험해. 수연아, 이걸 그냥 공개할 순 없어. 이건 단순한 치료제가 아니야. 인류를 통제할 수 있는 완벽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고. 무슨 소리야, 태준 씨. 이건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야. 내 딸을, 그리고 혜은이와 같은 아이들을. 더 큰 세상을 봐. 이 기술만 있으면 우리는 신이 될 수 있어. 수현은 경악했다. 자신과 같은 꿈을 꾸고 있다고 믿었던 동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 며칠 뒤 수연이 연구실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다.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는 포맷되었고 냉동 보관 중이던 벡터 샘플도 흔적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윤태준, 그도 함께 사라졌다. 얼마 후 학계에 익명의 투서가 날아들었다. 차수연이 연구 데이터를 조작했고 동료의 연구 성과를 가로챘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렇게 절망 속에서 몇 년이 흐른 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윤태준이 그녀 앞에 다시 나타났다. 그는 더 이상 과학자가 아니었다. 값비싼 수트를 입고 냉혹한 눈빛을 한 사업가 혹은 범죄자처럼 보였다. 오랜만이야, 수연아. 그는 그녀에게 하나의 영상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프로메테스 벡터가 끔찍한 생물학 무기로 변형된 데이터였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는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는 혜은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하윤아, 내 딸 아주 잘 지내고 있어. 내가 개발한 신약 덕분에 아주 건강해졌지. 내 기술 덕분이야. 윤태준은 악마처럼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이 약은 내 허락 없이는 더 이상 투여되지 않아. 이제 선택해, 수연아. 나를 위해 일하면서 딸의 목숨을 연명시킬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잃고
내 딸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걸 지켜볼 것인가? 현재 모든 이야기를 마친 차수현은 탈진한 듯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강지욱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 거대한 아기 앞에서 그는 무력감을 느꼈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의 절박했던 눈빛, 완벽했던 거짓말, 그리고 그녀를 보며 이상하게 굴었던 에이스의 행동까지도 그는 조용히 수연의 앞에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없었다. 대신 깊은 연민과 윤태준을 향한 서늘한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 가수연 씨, 그는 수연의 떨리는 어깨에 손을 얹었다.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반드시 혜은이를 구해오겠습니다. 그리고 윤태준, 그 악마는 제 손으로 직접 심판대에 세울 겁니다. 그것은 더 이상 위태로운 동맹의 언어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내겠다는 한 남자의 진심 어린 맹세였다.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에이스가 다가와 수연의 손등에 맺힌 눈물을 가만히 핥았다. 상처 입은 천재 과학자와 모든 것을 잃은 전직 요원. 그리고 그들을 연결하는 충성스러운 개. 그들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희망은 절망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싹을 틔우는 법이다. 차수연의 고백이 끝난 후 안가의 무거운 공기는 오히려 비장한 결의로 바뀌어 있었다. 차수연은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은 다시 총명한 과학자의 빛을 되찾고 있었다. 제가 항바이러스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녀의 말에 강지욱의 눈이 커졌다. 윤태준은 제 연구를 훔쳤지만 전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는 프로메테스 벡터의 공격성만 증폭시켰을 뿐. 제가 심어둔 안전장치는 눈치채지 못했죠. 제가 설계한 바이러스 외피의 특정 단백질 구조는 제가 만든 특수 효소에만 반응해서 스스로 붕괴하게 되어 있어요. 숙주에게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바이러스만 완벽하게 사멸시키는 거죠. 그것은 완벽한 치료제이자 그녀만이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명확했다. 피스 등급 이상의 생물 안전 실험실과 고가의 특수 시약들이 필요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명도 높은 수배자들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지욱은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남은 동아줄을 잡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은 멘토이자 지금은 국정원 해외 파트 국장으로 있는 이강현 국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자신을 불명예스럽게 내쫓은 조직의 고위 간부에게 다시 손을 내미는 필사적인 도박이었다. 약속 장소는 한강의 인적 드문 다리 밑이었다. 이강현 국장은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지욱을 바라보았다. 강지욱, 네가 감히 내 앞에 다시 나타나. 국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지욱은 차수연에게 들은 모든 것, 그리고 냅킨에 그려진 구조식에 대한 친구 교수의 분석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이강현 국장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지욱의 절박하고 진실된 눈빛과 그가 내민 증거들 앞에서 그의 표정은 점차 심각해졌다. 그는 지욱의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강지욱은 절대 사적인 감정이나 돈 때문에 움직일 녀석이 아니었다. 네 말을 믿는다고 해도 내가 뭘 할 수 있지. 넌 이제 민간인이야. 아니, 도망자 신세지. 단 하룻밤이면 됩니다. 아니, 6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차 박사가 항바이러스제를 만들 수 있도록 쓸만한 실험실 하나만 준비해 주십시오. 이건 단순한 테러 사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재앙입니다. 이강현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자신의 남은 경력과 명예, 모든 것을 거는 결정이었다. 그는 지욱의 눈을 깊이 들여다본 뒤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다.
내일 밤 10시 최근 폐쇄된 서초동의 K바이오 연구소. 그곳의 전원과 보안 시스템을 6시간 동안 꺼두겠다. 그 안에 모든 걸 끝내. 만약 실패하면 나는 너를 본 적도 없는 거다. 다음 날 밤 약속된 연구소. 거대한 건물은 칠흑 같은 어둠과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지욱과 수연, 그리고 에이스는 유령처럼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수연은 연구실에 들어서는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겁에 질린 도망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온 여왕처럼 단호하고 기민하게 움직였다. 시간 없어. 시작해야 해.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원심 분리기를 돌리고 현미경을 조정했다. 그녀의 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복잡한 장비들을 다루었다. 지욱과 에이스는 그런 그녀를 경외와 불안이 뒤섞인 눈으로 지켜보며 연구실 입구를 철통같이 지켰다. 시간은 모래시계처럼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항바이러스제의 배양과 증폭 과정은 초를 다투는 싸움이었다. 한편 윤태주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다. 국정원 내부의 첩자는 이강현 국장의 이례적인 움직임과 폐쇄된 연구소의 전원이 켜진 사실을 즉시 보고했다. 역시 항바이러스제를 만들고 있군. 내 예상이 맞았어. 그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차수연이 항바이러스제를 완성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바이러스와 그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유일한 해독제. 그 두 가지를 한 세트로 손에 넣었을 때 상품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게 될 터였다. 그는 이미 해외의 한 테러 조직과 수천억 원대의 거래를 약속한 상태였다. 그는 용병팀을 소집했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돈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마다치 않는 그림자 부대였다. 목표는 서초동 K바이오 연구소 안에 있는 항바이러스제 샘플과 모든 연구 데이터를 확보한다. 윤태주는 부대장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리고 차수연 박사와 그 옆에 붙어있는 전직 세관원 놈 깔끔하게 처리해. 목격자는 남기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어둠 속에서 중무장한 용병들을 태운 검은색 차량들이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단 하나. 필사적으로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는 2명의 도망자와 한 마리 충견이 있는 곳이었다. 최후의 덫이 마침내 작동하기 시작했다. 차수연의 손끝에서 마침내 기적이 만들어졌다. 투명한 바이알 안에 담긴 소량의 액체. 그것은 인류를 위협할 뻔했던 끔찍한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킬 유일한 희망. 항바이러스제였다. 해냈어요. 그녀가 탈진한 목소리로 속삭인 바로 그 순간. 굉음과 함께 실험실의 강화 유리문이 산산조각 났다. 중무장한 용병들이 연기 속에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순식간에 실험실을 장악했다. 강지욱은 반사적으로 수연을 자신의 등 뒤로 밀어넣고 실험 장비들을 엄폐물 삼아 총을 쏘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적으로 절대적인 열세였다. 총알이 그의 팔을 스쳐 지나가며 피가 터져 나왔다. 에이스는 맹렬하게 짖으며 용병들의 다리를 물고 늘어지며 필사적으로 시간을 벌었지만 역부족이었다. 총성이 멎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윤태준이 박수를 치며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수고했어, 수연아. 역시 넌 천재야. 덕분에 완벽한 상품이 완성됐군. 그는 손에 든 태블릿 PC에 화면을 수연에게 보여주었다. 화면 속에는 혜운이가 의자에 묶인 채 울고 있었고 그 옆에는 총을 든 용병이 서 있었다. 자, 이제 선택해. 그 약을 순순히 넘기면 내 딸은 살려주지. 하지만 조금이라도 다른 마음을 품는다면
윤태준의 눈이 섬뜩하게 빛났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자 거부할 수 없는 악마의 거래였다. 지욱은 부상당한 팔을 붙잡고 절망적인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보았다. 차수연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천천히 항바이러스제가 놓인 실험대로 걸어갔다. 윤태준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렸다. 하지만 수연은 바이아를 집어들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은 실험실 천장에 달린 비상 샤워 시스템과 벽에 붙은 붉은색 버튼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떠오른 것은 절망이 아닌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도박이었다. 좋아, 태준 씨.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당신이 이겼어. 그녀는 항복을 선언하는 듯 말하며 갑자기 몸을 돌려 붉은색 비상 버튼을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생물학적 오염 정화 시스템 가동. 요란한 경보음과 함께 실험실의 모든 출입구가 육중한 강철 셔터로 차단되었다. 완벽한 밀실이 된 것이다. 그리고 다음 순간 천장의 모든 스프링클러에서 미세한 안개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윤태준은 그제야 그녀의 의도를 깨닫고 경악했다. 너 미쳤어. 뿜어져 나오는 것은 물이 아니었다. 방금 전 차수연이 완성한 항바이러스제 원액이었다. 그녀는 항바이러스제를 공기 중에 분무시켜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바이러스로부터 면역 상태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제 윤태준의 바이러스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단백질 덩어리로 전락해버렸다. 수천억 원짜리 거래가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내가 못 가지면 아무도 못 가져. 이성을 잃은 윤태준이 직접 총을 꺼내 수연을 겨눴다. 탕 총성이 울리는 순간 지욱이 비틀거리며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총알은 그의 어깨를 꿰뚫었다. 지욱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윤태준이 다시 총구를 수연에게 향했을 때 에이스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땅을 박차고 뛰어올랐다. 맹수는 윤태준의 총을 든 팔을 정확히 물어뜯었고 그의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총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쿵! 바로 그때 강철 셔터가 폭발음과 함께 뜯겨져 나가며 무장한 대테러 특수부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이강현 국장이 지휘하는 팀이었다. 그들은 순식간에 부상당한 윤태준과 용병들을 제압했다. 이 국장은 쓰러진 지욱을 보며 다급하게 외쳤다. 의무병 당장 이쪽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윤태준의 태블릿에서 확보한 위치 정보를 통해 다른 팀이 혜운이를 구출했다는 무전이 들려왔다. 에필로그 1년 후 눈부신 햇살이 내리쬐는 서울의 한 공원. 차수현은 벤치에 앉아 잔디밭을 뛰어다니는 딸 혜운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혜운이는 언제 아팠냐는 듯 건강하고 밝은 모습이었다. 수연의 프로메티스 벡터는 이제 사람을 살리는 치료제로 정식 승인받아 혜운이와 같은 희귀병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있었다. 그녀는 존경받는 과학자로 그리고 하나이의 자랑스러운 어머니로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다. 이 엄마, 혜운이가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겼다. 그들 뒤로 한 남자가 다가왔다. 어깨에는 옅은 흉터가 남았지만 한결 단단하고 깊어진 눈빛의 강지욱이었다. 그는 국정원 내에 신설된 생화학 대테러팀의 팀장이 되어 있었다. 늦어서 미안, 회의가 길어져서. 괜찮아요. 혜운이도 막 도착했어요. 그들의 대화는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했다. 그들은 함께 차에 올라 어디론가 향했다. 목적지는 경찰견 훈련소였다. 그곳에는 은퇴 후 훈련소의 마스코트이자 살아있는 전설로 여생을 보내고 있는 에이스가 있었다. 에이스는 그들을 보자마디자 꼬리가 떨어져라 흔들며 달려왔다. 혜은이는 웃으며 에이스의 목을 끌어안았다. 상처 입은 3명의 인간과 그들을 목숨 걸고 지켜낸 한 마리 충견. 그들은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세상 그 어떤 가족보다도 단단한 유대로 묶여 있었다. 차가운 공항에서 시작된 절망의 이야기는 이제 따스한 햇살 아래 희망의 이야기로 다시 쓰이고 있었다. 기나긴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마침내 눈부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